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텅텅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책에서 글과 그림으로만 보던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물과 유적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무척 기대되죠? 오늘은 백제의 세 번째 도읍지였던 부여로 떠나볼 거예요.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기원전 18년에 세워져 660년에 멸망한 백제는 나라의 도읍을 두 번 옮겼어요.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겨 한성에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것이 첫 번째 천도예요. 두 번째는 무령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성왕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때는 웅진에서 사비, 즉 지금의 부여로 도읍을 옮겼어요. 그렇다면 성왕이 도읍을 부여로 옮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비백제의 궁성이었던 부소산성을 살펴보면서 사비 천도의 이유와 사비백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공산성은 웅진으로 천도한 뒤 백제가 왕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쌓은 산성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부소산성은 어떨까요? 부소산성 역시 왕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쌓은 산성이에요. 백제는 한성에서 또 웅진에서 그랬던 것처럼 왕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흙을 단단히 다져 이렇게 토성을 쌓았어요. 먼 옛날 백제가 사비를 새로운 도읍으로 삼고 이 성을 쌓았을 당시에는 이 성을 사비성이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산성이 위치한 산의 이름을 따서 부소산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성은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동서왕 때부터 사비 지역으로 빈번하게 사냥을 나갔다는 것으로 보아 사비로 천도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동서왕의 뒤를 이은 무령왕 시기에 사비 지역은 왕실에서 필요한 용품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웅진을 도읍으로 삼고 있던 시절부터 사비를 중요하게 여기다가 성황대에 이르러 마침내 사비로 도읍을 옮기게 된 것이죠.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웅진천도는 고구려에 쫓기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죠. 반면 사비로 천도할 때에는 부소산성을 쌓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설을 미리 갖추어 두었어요. 즉 사비는 백제의 세 번째 수도로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였던 것이죠. 부소산성 안에는 사비 백제 시대의 왕궁터를 비롯하여 군창지, 움집터, 영일루 등 사비 백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적이 남아 있어요. 영일루는 백제의 왕과 신하들이 계룡산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태평성대를 기원했다고 전해지는 곳이에요. 또한 백제의 충신을 모신 사당인 삼충사, 삼천궁녀의 슬픈 전설이 전해지는 낙하암과 같이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유적도 있어요. 그러니 부소산성은 사비 백제의 시작과 백제의 끝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사비 백제의 시작을 알려주는 유적지인 왕궁터부터 살펴볼게요. 지금은 그냥 공터지만 이 넓게 펼쳐진 자리에 사비 백제의 왕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특히 이쪽에는 사비 백제 시대 최대 규모의 건물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있어요. 이곳에 있던 큰 건물은 아마도 궁성의 주요 전각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건물을 복원해 놓은 그림을 볼까요? 여기 이런 건물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백제의 왕궁 건물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나 건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이곳 건물터만으로도 당시 궁성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해요. 공산성 안에서도 왕궁터가 발견되었던 것 기억하죠?
산 위에 지어진 공산성의 왕궁터를 떠올려 보세요. 이곳의 왕궁터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왕궁터의 규모만 해도 이곳 부소산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공산성의 경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산성과 왕궁의 규모가 작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비로 옮겨올 때에는 왕궁과 여러 가지 시설을 미리 갖췄다고 했죠? 그래서 왕궁도 크고 위험에 있었을 거예요. 왕궁과 왕성의 규모가 커진 만큼 왕의 권한도 커졌겠죠? 왕궁통에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2층으로 된 반월루를 볼 수 있어요. 반월루에서 남쪽으로 내려다보면 이렇게 부여 시내가 훤히 보이네요. 오른쪽으로 금강이 보이죠? 공산성 앞에 흐르는 금강이 여기로 이어져요. 부여 시내를 내려다보니 어떤가요? 지금은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사비로 불리던 시절에는 이 지역이 다 평화였어요. 그러니 이 지역에는 드넓은 평화가 펼쳐져 있었겠죠? 사비와 비교해서 웅진을 떠올려 볼까요? 웅진은 적을 방어하기에는 좋은 지역이었지만 왕성이라고 하기에는 좁았어요. 그래서 백제를 다시 일으킬 큰 꿈을 품은 성왕은 웅진보다 넓고 평야가 펼쳐져 있어 농사짓기에도 좋은 사비로 도읍을 옮긴 거예요. 당시 평야는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발판의 역할을 했어요. 게다가 사비는 웅진보다 중국과 교류하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웅진보다 사비를 도읍으로 삼는 것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고구려에 쫓겨 도읍을 급하게 옮길 때 웅진의 지형이 위례성과 비슷하고 적을 막기 좋았다는 이유 말고도 웅진을 새 도읍으로 정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웅진의 토착 세력이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도읍을 웅진으로 정한 후에 토착 세력이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커져버려서 귀족이 왕을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왕권을 강화하려면 웅진의 토착 세력에 힘을 눌러야 했어요. 사비는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을 가진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세력이 없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웅진의 세력을 누르고 더욱 강력한 왕권을 세우기에도 좋았겠죠? 또 부소산성 안에서는 군창지와 음치터도 발견됐다고 했죠? 군창지란 무엇일까요? 군창지는 군대에서 필요한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창고예요. 이렇게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터도 발견되었는데 이곳이 움집이 있었던 자리예요. 바닥에 뚫린 구멍은 기둥을 세웠던 자리예요. 기둥을 박았던 구멍의 위치로 보아 집터는 네모꼴이었을 거예요. 이 움집터에서는 토기와 기와 여러 종류의 무기가 발견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굴뚝과 아궁이의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 움집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목책을 세웠던 구멍이 발견되었어요. 목채자리, 발견된 무기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자리에 있었던 움집에서는 백제 군사들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돼요. 군창지, 움집터를 살펴보니 부소산성 안에 군사들이 주둔하면서 성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이유와 부소산성 안에 있었던 왕궁터, 군사시설을 살펴보았어요. 성왕은 백제의 부흥을 꿈꾸며 웅진보다 넓고 살기 좋은 지역인 사비로 천도했다고 했죠? 그러면 사비로 천도한 후 백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비로 도읍을 옮긴 후 성왕은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고쳤어요.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친 이유는 백제가 고구려 이전에 세워졌던 나라인 부여의 왕실에서 이어진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또 백제 왕실의 성씨인 부여씨와 같은 이름으로 고쳐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성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백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동시에 신라와 힘을 합쳐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되찾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와 맞섰던 신라 진흥왕이 동맹을 깨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했어요. 이때 성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되찾은 영토를 다시 신라에게 빼앗기자 화가 난 성왕은 왜 가야의 지원을 받아 관산성에서 신라와 전투를 벌였지만 이 전투에서 백제는 패했고 성왕이 전사하고 말았어요. 백제의 부활을 이끌던 왕이 죽었으니 백제는 어땠을까요? 성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부활하던 백제는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왕 이후 위덕왕, 해왕, 법왕, 무왕이 차례로 왕위에 올라 백제의 부흥을 이루고자 했어요. 특히 무왕은 전성기 때의 힘을 되찾기 위해 나라 안팎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또 무왕은 백제의 부흥을 위해 다시 한번 도읍을 익산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설이 있어요. 익산의 북쪽으로는 금강줄기가 이어져 흐르고 있고 남쪽으로는 만경강이 흐르고 있어요. 또 사비보다 넓게 평야가 펼쳐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곳을 새로운 도읍으로 삼으면 넓은 평야를 이용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부흥을 이끌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무왕이 다시 한번 익산으로 천도를 계획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실제로 익산에서는 무왕식이 지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대형 건물터를 비롯하여 기와 대형 공동화장실, 공방 등 왕궁 관련 시설이 발견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라는 큰 절을 세우기도 했어요. 이런 것을 보니 무왕의 익산 천도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처럼 성왕을 비롯하여 6대에 걸쳐 백제 왕들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백제는 부흥을 이루기 전에 신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줄 유적을 살펴볼게요. 왕공터에서 반대쪽으로 난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이런 건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건물의 안쪽을 살펴볼까요? 안에는 3명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네요. 영정에 그려진 3명의 남자는 누굴까요? 이곳은 백제의 충신인 성충, 흥수, 계백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으로 삼충사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저 영정에 그려진 인물이 바로 성충, 홍수, 계백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백제의 충신이라고 알려진 이 인물들에 대해 알고 있나요? 계백 장군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테지만 성충과 흥수는 생소한 인물일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삼충사에 모셔진 3명의 백제 충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성충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 때 자평을 지냈던 인물이에요. 자평이란 지금으로 치면 총리에 해당되는 높은 벼슬이에요. 의자왕은 여러 차례 신라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자 자만에 빠졌어요. 또 은구라는 여인에 빠져 사치와 향락만 즐기게 되었죠. 성충은 정사를 돌보지 않는 의정학에 충언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후 성충은 옥중에서 단식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충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왕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올렸어요. 성충이 올린 편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살펴볼까요? 성충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앞날을 내다봤어요. 그래서 편지에 만일 적군이 쳐들어오면 육로로는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썼죠? 탄현은 지금의 금산 부근이라는 설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대충 이 부분이구나 생각하면 될 거예요. 기벌포는 금강 하구에 있는 지역의 옛 지명이에요. 의자왕은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 백제에 쳐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성충의 충언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660년 성충의 말대로 나당연합군이 백제로 쳐들어온 일이 벌어졌어요. 당황한 의자왕은 대책회의를 소집해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지만 의견이 갈리고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자왕은 기양가 있는 흥수에게 의견을 묻는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서 삼충사에 모여진 백제의 두 번째 충신 흥수가 등장해요. 흥수 역시 성충과 마찬가지로 의자왕에게 올바른 말을 했다가 기양을 가게 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의자왕은 왜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기양가 있는 흥수와 논의하려고 했을까요? 흥수는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의자왕은 흥수에게 의견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양지에서 왕의 구원 요청을 받은 흥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의자왕에게 자신의 지략을 전했어요. 흥수는 어떤 지략을 전해주었을까요? 흥수는 의자왕에게 백강과 탄현이 우리나라의 요새지이므로 이곳을 지켜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백강은 곧 금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충은 적군이 탄현과 기벌포를 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었죠? 내용을 살펴보니 어떤가요? 홍수 역시 성충이 옥중에서 올린 충언과 똑같은 말을 했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의자왕은 듣지 않았어요. 의자왕은 왜 흥수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신하들이 흥수의 의견에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신하들은 흥수는 오랫동안 기양가에 있어 임금을 원망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 그 말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흥수의 의견에 반대했어요. 의자왕은 신하들의 말이 그럴싸하다고 여겨 성충과 흥수의 조언을 무시하고 신하들의 말에 따라 나당연합군이 탄현과 백강을 넘도록 했어요. 이제 백제는 어떻게 될까요? 성충과 흥수의 말대로 탄현과 백강을 넘은 나당연합군은 곧 사비성으로 들이닥쳤어요. 의자왕은 그제야 성충과 흥수의 충언을 따르지 않는 것을 후회했다고 해요. 백제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로워진 이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인물이 계백장군이에요. 계백장군의 영정을 보세요. 영정만 봐도 장군의 용맹함이 느껴지죠? 의자왕은 나당연합군이 밀고 들어오자 의직에게는 당나라 군대를, 계백에게는 신라의 공격을 막아내도록 명령했어요. 그러나 의직은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사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계백장군 뿐이었어요. 계백장군은 황산벌에서 신라 최고의 장군 김유신을 맞아 목숨을 걸고 용맹하게 싸웠어요. 이때 계백이 이끌었던 군사는 5,000명으로 신라 대군에 맞서기엔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었죠. 전세가 불리한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계백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부인과 가족을 베었어요. 패배 후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가족을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계백장군이 가족을 죽이고 전투에 나갔다는 것은 그가 이미
이 전투가 승산 없는 전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나 그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손으로 가족을 죽이면서까지 질 것이 뻔한 전투에 나섰어요. 전투에 앞서 계백은 5천 명의 결사대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월나라 왕 구천은 5천 명의 군사로 오나라의 70만 대군을 격파하였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각자 분발하여 싸우고 반드시 승리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계백의 결의에 찬 목소리를 들은 5천 명의 군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백제군은 황산벌에서 신라 대군을 맞아 4번 승리했어요. 부족한 군사, 열악한 전투력을 가지고 신라 대군을 맞아 4번이나 승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계백과 백제 군사들이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결국 계백 장군이 이끌던 백제군은 불리한 전세를 뒤집지 못하고 신라에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로써 백제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끝까지 자신보다 나라를 위해 했던 3명의 충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가요? 다시 삼충사에 모셔진 영정과 윗배를 보세요. 새 충신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삼충사를 지나 산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정자가 하나 있어요. 이 정자는 백화정이에요. 백화정에서는 금강과 주변의 낮은 산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요. 이 백화정 아래로는 금강 쪽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듯한 바위절벽이 있어요. 이 바위절벽을 금강에서 올려다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빨간 글씨로 적혀있는 한자가 보이죠? 한자를 읽어보니 낙함이라고 적혀있네요. 낙함은 저 바위절벽의 이름이에요. 낙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낙하암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앞서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에 이르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 낙하암은 나당연합군이 왕성까지 쳐들어오자 왕실에 있던 3천 명의 군녀들이 적군에 굴욕을 당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하여 금강으로 몸을 던졌던 곳이래요. 궁녀들이 바위절벽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꽃이 떨어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떨어질락 꽃 타자를 써서 낙함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삼촌 궁녀가 이곳에서 금강으로 몸을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의 궁녀가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참 슬픈 전설이에요. 그런데 정말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3천 명이나 되는 궁녀를 거느렸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부서산성의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왕성이 있던 곳인데 이곳의 규모만 생각해봐도 3천 명의 궁녀가 있었다는 얘기는 부풀려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사비성의 인구는 다 해서 5만 명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중 3천 명이나 되는 인구가 궁녀였을 리가 없겠죠? 또 조선시대에도 궁녀의 수가 최대 600명 정도였다고 하니 의자왕이 3천 궁녀를 거느렸다는 이야기는 사실이라기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생각되는 게 타당할 거예요. 의자왕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백제를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비난을 한몸에 받는 왕이에요. 그러나 백제인의 시각에서 서술한 역사서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신라인의 시각에서 쓰인 역사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의자왕의 모습이 실제보다 나쁘게 적혀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삼국사기에서도 왕위에 오르기 전 의자왕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가 있어 그때 사람들이 해동의 증자라고 일컬었다라고 기록하여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또
왕위에 오른 뒤 집권 15년까지는 신라 의성 40여 개를 함락시키고 당나라 외와 외교 관계를 돈독하게 맺는 등 나라를 잘 이끌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나 백제의 멸망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의자왕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어요. 어떤 면이 의자왕의 진짜 모습일까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자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만 역사에 대한 기록은 누가 기록했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 같은 인물이라도 다르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금강으로 내려와 보면 이렇게 바위가 하나 있어요. 한 사람 정도 겨우 앉을 수 있는 조그만 바위섬 같죠? 이곳에도 역시 빨간 글씨가 적혀 있네요. 한자를 읽어보면 조룡대라고 적혀 있어요. 뜻을 풀어보면 낡을조 용으로 용을 낚은 곳이란 뜻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곳에 조룡대라는 이름이 붙게 된 유래를 들려줄게요. 때는 백제 말기 의자왕 시기에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으로 쳐들어왔다고 했었죠. 그때 사비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이끄는 군대가 이 강을 지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나라 군대가 지나려고 하면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치고 잔잔하던 강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배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나라 군대가 금강을 건너 사비성을 치지 못하도록 용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백제의 왕이었던 무왕은 용의 아들인데 그 혼이 용이 되어 백제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소정반은 용을 잡을 방법을 궁리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부하로부터 용은 흰말, 즉 백마의 날고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부하의 말을 들은 소정방은 부소산 북쪽 금강 가운데에 있는 바위에 앉아 낚싯줄에 백마고기를 끼워 강물 속에 던졌어요. 그렇죠, 정말? 용이 백마고기를 덥석 무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싶어 소정방과 부하들은 용을 낚아채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용은 몸부를 치며 저항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지치고 말았어요. 마침내 용은 낚싯줄에 끌려 올라와 금강 동쪽 마을에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이 바위를 용을 낚은 바위라는 뜻의 조룡대라고 불렀고 부여를 지나 흐르는 강의 이름도 백마강이라고 했다고 해요. 어때요? 재밌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죠? 낙하 아래로 내려다보면 작은 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절의 이름은 고란사예요. 고란사는 백제왕을 위해 지어진 정자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궁성 안에 지어진 절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안타깝게 죽어간 궁녀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고려시대에 지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절 뒤편을 보면 고란정이라는 약수터가 있어요. 이 약수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야기에 따르면 약수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해요. 이 약수엔 어떤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고란사 약수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아득한 옛적 소보리의 한 마을에 금슬 좋은 노부부가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늙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늘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을 한탄하며 다시 한번 해춘하여 자식을 가질 수 있다면 하고 소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도사로부터 부소산의 강가 고란사 바위에서 스며 나오는 약수에 놀라운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고란사 바위의 약수를 한 잔 마실 때마다 3년씩 젊어진다는 말이었죠. 할머니는 바로 다음날 새벽 남편을 보내 그 약수를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약수를 마시러 간 할아버지가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된 할머니는 다음날 일찍 남편을 찾아 약수터로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없고 웬 갓난아기가 남편의 옷을 입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제야 할머니는 약수를 한 잔 마실 때마다 3년씩 젊어진다는 말을 깜빡 잊고 할아버지에게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잔에 3년씩 젊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할아버지가 약수를 너무 많이 마신 바람에 갓난아기가 된 거죠. 할머니는 갓난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포이 길렀는데 후에 이 아이는 나라에 큰 공을 세워 백제시대 최고의 벼슬인 좌평에 올랐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백제의 세 번째 도읍이었던 부여로 떠나 백제의 왕성이었던 부소산성을 살펴보았어요. 부소산성을 둘러보면서 사비 백제의 시작과 백제의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았죠. 다음 시간에는 국립부여박물관으로 떠나 사비 백제 시대의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